20년 동안 나는 북한 엘리트의 요리사였습니다. 군인이 아니었어요. 간부도 아니었어요. 요리사였어요. 평양의 당 특수 요리사, 중앙주방, 보안 등급이, 매주 장군들, 보위부 간부들, 누가 먹고 누가 굶어 죽을지 결정하는 관료들을 위해 연회를 준비했어요. 리 장군을 위한 오리구이, 당 대표단을 위한 베트남산 랍스터, 혁명 기념일을 위한 일본산 와규, 접시 다음 접시 다음 접시. 북한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재료들, 밀수입된, 숨겨진, 나라를 통제하는 사람들만을 위해 예약된, 그리고 나는 그것들을 완벽한 정밀함으로 요리했어요. 나는 정권의 가장 신뢰받는 요리사 중 한 명이었어요. 25살에 선발됐어요. 흠잡을 데 없도록 훈련받았어요. 모든 자르기가 정확하게, 모든 온도가 정확하게, 모든 요리가 사회주의 우월성의 정치적 선언, 그리고 나서 탈북했어요. 남한에 도착한 지 석주 후 인천의 작은 식당에 들어갔어요. 그냥 동네 식당. 평범한 날, 평범한 음식을 먹는 평범한 사람들,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존재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리. 웨이터가 내 앞에 놓았을 때 내 손이 너무 격렬하게 떨려서 테이블 밑에 숨겨야 했어요. 배고픔이 아니었어요. 공포였어요. 왜냐하면 그 평범한 찌개 한 그릇이 싸구려 식당에서 무너진 탈북자에게 제공된 내가 우리나라 엘리트에게 대접했던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더 좋아 보였거든요. 그리고 그 순간 깨달았어요. 모든 것이 모든 연회, 모든 프리미엄 재료, 내가 요리하는 걸 도왔던 모든 우월성 선언이 역겨운 거짓말이었다는 것을. 공황 발작이 아니었어요. 향수가 아니었어요. 문화 적응이 아니었어요. 완벽하게 실행된 20년의 공범행위가 진실과 충돌하는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진실, 그 단순하고 평범하고 파괴적인 진실은 그 김치찌개 한 그릇에 있었어요. 이건 평범한 국 한 그릇이 두만강을 건너는 것보다 더 나를 무너뜨린 이야기입니다. 서울의 평범한 식당에 처음 들어갔을 때 나는 그냥 김치찌개 하나를 주문했어요. 종업원이 내 앞에 그걸 놓았을 때 내 손이 너무 심하게 떨려서 테이블 밑으로 내려야 했죠. 배고픔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거였죠. 평양에서 장군들과 당 간부들을 위해 20년 동안 요리를 하고 북한이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연회를 그들에게 준비한 뒤에 나는 싸구려 동네 식당의 평범한 음식 한 그릇을 보고 있었는데 그게 내가 우리나라 엘리트들에게 대접했던 모든 것보다 비교도 안 되게 뛰어났어요. 그 순간 내 발밑에 바닥이 갈라지는 느낌이었죠. 왜냐하면 이게 나만의 평범한 노동자가 먹는 음식이라면 내가 그동안 일했던 모든 것, 우리 민족 최고의 지도자들을 모시는 것에 대해 믿었던 모든 것 전부 역겨운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최악은 내가 그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항상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내 앞에 놓인 그 찌개 한 그릇만큼 잔인하고 생생하게 그걸 직면해야 했던 적은 없었어요. 내 이름은 박민철이고 20년 동안 당의 특수 요리사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평범한 국 한 그릇이 두만강을 건너는 것보다 더 나를 무너뜨린 이야기예요. 북한에서 당의 요리사가 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설명해 드릴게요.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 순간이 왜 그렇게 나를 무너뜨렸는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믿어주세요. 그 김치찌개 한 그릇에 도착하기 전에 이 지옥의 모든 디테일을 이해해야 해요. 평양에서 엘리트 주방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당신은 그냥 단순한 요리사가 아니에요. 그냥 음식을 만들고 집에 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은 그들이 구축한 가장 정교한 통제 시스템의 일부가 돼요. 분류된 보안 등급이 있어요. 매주 절대적인 충성을 맹세하는 서류에 서명해요. 석 달마다 신원 조회를 받는데 전쟁 중에 당신의 큰아버지가 뭘 했는지까지 조사해요. 끊임없이 감시당해요. 주방의 카메라뿐만 아니라 당신과 함께 일하는 부주방장들도요. 왜냐하면 그들 중 누구라도 당신이 하는 모든 말을 보위부에 보고할 수 있으니까요. 왜냐하면 당신이 만드는 음식은 그냥 음식이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건 살아 숨쉬는 선전이고 나라를 통제하는 사람들의 위장에 직접 들어가는 거예요. 당신의 주방에서 나오는 모든 요리는 특정한 서사를 증명해야 해요. 우리 지도자들이 서구의 타락한 자본가들보다 더 잘 먹는다는 것, 주체사회주의가 무한한 풍요를 제공한다는 것, 우리가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는 것. 모든 연애는 정치적 연극이고 나는 무대 감독이었어요. 그리고 뭔가 잘못되면 당근이 불규칙하게 잘렸거나 밥이 완벽한 온도보다 1도 낮으면 그건 단순한 요리 실수가 아니었어요. 그건 이념적 결함이었죠. 처음으로 이 설명을 들었을 때가 기억나요. 25살이었고 일반 구경식당에서 10년 일한 후 당 주방팀에 선발된 직후였어요. 수석 요리사,
뺨을 가로지르는 흉터가 있는 나이 든 남자가 첫날 나를 옆으로 데리고 가서 내가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했어요. 그는 말했죠. 박동무, 여기서 우리는 배를 채우려고 요리하는 게 아니야. 증명하려고 요리하는 거야. 모든 요리는 우리 체제가 작동한다는 증거야. 주방에서 실패하면 요리사로 실패하는 게 아니야. 혁명가로 실패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는 목소리를 속삭임으로 낮추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실패하는 혁명가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는 이미 알고 있지. 하지만 20년 동안 나를 속에서 갉아먹었던 진실은, 새벽 3시에 식은땀으로 흠뻑 젖어 깨어나게 만들었던 진실은 이거예요. 나는 그 재료들이 어디서 오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나는 바보가 아니었어요. 눈이 먼 것도 아니었어요. 장군들에게 대접했던 사회주의 모범 농장의 프리미엄 돼지고기가 실제로는 중국에서 밀수입된 거라는 걸 알았어요. 왜냐하면 북한 돼지들은 너무 영양실조라서 갈비뼈가 감옥 창살처럼 드러나 보였으니까요. 우리 혁명적 농민들이 사랑으로 키운 유기농 채소라는 것들이 실제로는 당 간부들이 자기 별장 뒤에서 비밀리에 재배한 완전히 불법적인 사적 텃밭에서 온 거라는 걸 알았어요. 암시장에서 산 씨앗으로요. 수입 도자기 접시에 정성스럽게 담았던 완벽하고 빛나는 불순물 하나 없는 하얀 쌀이 일본 쌀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남포를 통한 밀수 루트로 들어온 거죠. 내가 직접 새벽 3시에 트럭이 도착할 때 받았기 때문에 알아요. 거리가 텅 비고 목격자가 없을 때요. 일본 쌀, 역사적 적의 쌀, 선전에서 후쿠시마 방사능에 오염됐다고 말하던 바로 그 쌀이 우리 위대한 지도자들, 이 매일 밥 먹는 쌀이었어요. 그럼 북한 쌀은요? 우리 사회주의 농업의 승리를 증명한다던 그 쌀은요? 그 쌀은 돌, 흙, 죽은 벌레로 가득했어요. 한 번은 국산 쌀 자루에서 사람 이빨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빨. 오늘날까지도 그게 기계에 떨어진 노동자의 이빨인지 아니면 누군가 어떤 절박한 메시지로 일부러 넣은 건지 모르겠어요. 절대 알지 못했어요. 절대 묻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묻는 것은 위험했으니까요. 그리고 최악은 정말로 산처럼 떨어지는 산성비처럼 천천히 내 영혼을 파괴했던 것은 매일 밤 근무를 마친 후 보는 것이었어요. 말 그대로 쓰레기통에 버릴 만큼 음식이 남았던 연회를 준비한 후 매일 밤 오리가 좀 건조하다거나 수입 와인이 이상적인 온도가 아니다라고 불평하는 간부들의 연회 후에 나는 평양 거리를 걸어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그리고 그 거리에서 나는 일반 사람들, 우리나라의 진짜 사람들이 배급 쿠폰을 들고 새벽 5시에 줄을 서서 톱밥과 섞인 옥수수 200g을 받으려고 몇 시간씩 기다리는 걸 봤어요. 그들이 풀로 국을 끓이는 걸 봤어요. 말 그대로 공원의 풀이요. 다른 게 없었으니까요. 영양실조로 배가 부푼 아이들을 봤는데 팔은 너무 가늘어서 나뭇가지 같았어요. 난방도 없는 공장에서 반나절은 전기도 없이 하루 18시간 일하는 사람들. 그들의 유일한 죄는 올바른 성분, 올바른 사회적 계급을 가진 가정에서 태어나지 않은 거였어요. 나는 그들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적어도 하루 4시간은 수돗물이 나오는 상대적으로 좋은 건물의 내 아파트로 돌아왔어요. 당 주방에서 빌려온 여분의 재료들을 보관하는 곳으로요. 왜냐하면 나조차도 나라에서 가장 특권적인 주방에 접근할 수 있는 엘리트 요리사조차도 일반 배급으로는 가족을 제대로 먹일 수 없었거든요. 내 아내와 딸은 다른 모든 사람들과 똑같은 비참한 배급을 받았어요. 그래서 나는 훔쳤어요. 당근을 훔쳤어요. 감자를 훔쳤어요. 한 번은 다진 고기 반 킬로를 바지 속에 숨겨서 훔쳤어요. 그 차가운 고기를 다리에 붙이고 집까지 3km를 걸었어요. 무작위 검문소에서 멈춰 세워져서 인민의 재산을 훔친 죄로 노동 수용소로 보내질까봐 공포에 떨면서요. 나는 거짓말 안에 또 다른 거짓말 안에 또 다른 거짓말 속에서 살았어요. 러시아 인형 같았죠. 알아요? 마트료시카. 기만의 모든 층이 또 다른 작지만 똑같이 썩은 층을 담고 있었어요. 가장 큰 거짓말은 전체 시스템이었어요. 중간 거짓말은 그 시스템을 미화하는 내 직업이었어요. 그리고 가장 작은 거짓말, 매일 내 마음에 품고 다니던 거짓말은 스스로에게 괜찮다고, 세상이 원래 이렇다고, 적어도 우리 가족은 다른 사람들처럼 굶지 않는다고, 적어도 나는 좋은 직업이 있다고 말하는 거였어요. 나는 완전히 20년 동안 스스로를 설득했어요. 이게 정상이라고, 이게 옳다고, 이게 그냥 사회가 돌아가는 방식이라고. 나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적어도 나는 농민이 아니야. 적어도 나는 광산에 있지 않아. 적어도 내 딸에게 한 달에 한 번은 고기를 줄 수 있어. 그리고 그런 적어도로 나보다 더 고통받는 사람들과의 비참한 하향 비교로
나는 살아남을 수 있는 정신적 감옥을 지었어요. 하지만 정신적 감옥에는 균열이 있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그 균열은 더 커져요. 당신은 뭔가를 알아채기 시작해요. 당신은 해서는 안 될 질문들을 하기 시작해요. 머릿속에서조차도요. 왜 장군들은 베트남에서 수입한 랍스터가 필요한데 일반 병사들은 썩은 옥수수를 먹을까? 왜 당 저장고에 프랑스 와인이 있는데 엄마들은 더러운 물에 분유를 섞을까? 다른 선택이 없어서? 왜 나, 인민을 섬긴다는 사람이 내 가족을 먹이기 위해 음식을 훔쳐야 할까? 이 질문들에는 좋은 답이 없어요. 오직 한 가지 답만 있어요. 그리고 그 답은 너무 명백하고 너무 잔인하게 단순해서 그걸 받아들이는 건 당신의 인생 전체를 거짓말을 섬기는데 낭비했다는 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탈북했어요. 용기가 아니었어요. 정신적 감옥이 마침내 완전히 부서졌고 더 이상 그 안에서 숨을 쉴 수 없었던 거예요. 2019년 한겨울 1월에 두만강을 건넜어요. 강이 부분적으로 얼었지만 충분하지 않아서 허리까지 차오르는 얼음물을 걸어야 했어요. 내 손은 너무 얼어서 몇 달 동안 세 손가락의 감각을 잃었어요. 중국에서 93일 동안 숨어 지냈어요. 지하실과 헛간에서 살면서 밤에만 움직이고 친절한 사람들이 집 밖에 비닐봉지로 남겨준 남은 음식을 먹으면서요. 그들은 나와 직접 말하기에는 너무 두려워했어요. 평양을 떠날 때보다 30kg이 가벼워진 몸, 동상으로 망가진 손으로 남한에 도착했어요. 마침내 진짜 풍요를 볼 거라는 절박한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요. 북한 선전이 말했지만 타락한 자본가들에게만 돌렸던 그 풍요. 나는 그 부패를 보고 싶었어요. 그 과잉을 보고 싶었어요. 그게 비도덕적이라 해도 세상 어딘가에는 존재한다는 걸 확인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원 정착센터에서 석 주를 보낸 후 끝없는 보안 인터뷰와 ATM 사용법 수업, 의심을 사지 않고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 수업 후에 나는 서울로 나왔어요. 진짜 도시, 진짜 불빛, 두려움 없이 걷는 진짜 사람들. 그리고 그 동네 식당에 들어갔어요. 작은 곳이었어요. 특별히 깨끗하지도 않았고 플라스틱 테이블과 짝이 안 맞는 의자들이 있었어요. 건설 노동자가 근무 후에 맥주 한 잔 마시는 그런 곳이요. 그리고 김치찌개를 주문했어요.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평범한 음식, 뭘 더 주문해야 할지도 몰랐어요. 메뉴가 나를 압도했어요. 너무 많은 옵션이 있었어요.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단어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걸 가리켰어요. 그리고 그 김치찌개 한 그릇이 내 테이블에 도착했어요. 김이 모락모락 나면서 공기를 채우는 마늘과 고춧가루 냄새, 빨간 국물에 떠다니는 넉넉한 돼지고기 덩어리들, 신선한 두부, 내가 알던 그 회색의 물기 많은 두부가 아니라 살아있어 보이는 아삭아삭한 진짜 채소들. 그리고 그건 사형 선고처럼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순간 이전의 내 삶이 정확히 어땠는지 말씀드려야 해요. 왜냐하면 그 김치찌개 한 그릇이 나를 무너뜨린 건 맛 때문만이 아니었거든요. 그건 내가 20년 동안 의심해왔지만 완전히 인정할 용기가 없었던 모든 것의 물리적이고 만질 수 있고 부정할 수 없는 증거였기 때문이에요. 당의 요리사로서 내 경력은 25살이던 1999년에 시작됐어요. 북한은 그들이 절대 대기근이라고 부르지 않았지만 우리 모두가 수십만 명을 죽였다는 걸 알았던 그 시기를 막 벗어났을 때였어요. 어쩌면 수백만 명일지도 몰라요. 아무도 실제 숫자를 몰랐어요. 아무도 감히 세지 못했죠. 하지만 우리 모두 90년대의 거리의 시신들을 봤어요. 우리 모두 사람들이 나무 껍질을 먹는 걸 봤어요. 우리 모두 누군가를 잃었어요. 나는 15살 때부터 구경식당에서 일했어요. 의무교육을 마친 후 거기로 배정받았죠. 선택이 아니었어요. 북한에서는 아무것도 선택이 아니에요. 당이 당신의 성분을 보고 부모님의 직업을 보고 평양 어딘가의 사무실에서 신비로운 계산을 하고 당신이 평생 무엇이 될지 말해줘요. 나한테는 말했죠. 너는 요리사가 될 거야. 10년 동안 평양 모란봉구역의 구경식당에서 일했어요. 회색 건물이었고 얼룩진 나무 테이블들과 너무 낡아서 구멍이 뚫린 냄비들이 있었는데 철사와 반죽으로 메웠죠. 주로 공장 노동자들을 위해 요리했어요. 당에서 음식 쿠폰을 받은 사람들이 와서 배정받은 점심을 먹었죠. 배추국, 기장과 섞은 밥, 가끔씩, 아주 가끔씩 기침이 날 정도로 짠 말린 생선 조금. 하지만 나는 잘했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비참한 재료들도 괜찮은 맛으로 만드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었어요. 배추국에 얼마나 마늘을 넣어야 적어도 맛이 있는지 정확히 알았어요. 채소를 어떻게 썰어야 접시에 실제보다 더 풍성해 보이는지 알았어요. 고기 1kg을 어떻게 늘려서 50명을 먹이고 각자 공정한 몫을 받았다고 느끼게 하는지 알았어요. 그리고 누군가 알아챘어요. 1999년에 당 검열관이 식당에 왔어요. 일반적인 위생이나 사상 검열이 아니었어요. 인재 검열이었죠. 왜냐하면 당이 기근 이후 엘리트 주방을 재건하고 있었고 새 요리사가 필요했거든요. 나라의 절반이 죽는 걸 보고 너무 트라우마를 받지 않은, 모든 게 괜찮은 척할 수 있는, 웃으면서 요리하고 억눌린 분노로 손이 떨리지 않으면서 간부들을 섬길 수 있는 젊은 요리사들이요. 검열관은 3시간 동안 내가 일하는 걸 지켜봤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냥 구석에 앉아서 노트에 메모를 썼죠. 그리고 하루가 끝날 때 다가와서 말했어요. 박민철 동무. 동무는 당에 직접 봉사하도록 선발되었소. 다음 주에 평양중앙주방으로 보고하시오. 이건 큰 영광이오. 낭비하지 마시오. 그 순간 기쁨을 느꼈던 게 기억나요. 진짜 기쁨이었어요. 왜냐하면 북한에서 당에 선발된다는 건 안전을 의미하거든요. 가족을 위한 더 나은 음식을 의미해요. 더 나은 아파트를 의미해요. 당신의 아이들이 어쩌면, 단지 어쩌면 당신보다 조금 덜 비참한 삶을 가질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집에 가서 아내 정희에게 말했고 그녀는 행복의 눈물을 흘렸어요. 마침내 우리가 안전할 거라고 생각해서 울었죠. 우리가 얼마나 바보였는지, 얼마나 믿을 수 없을 만큼 비극적으로 바보였는지. 당 주방에서의 첫 주는 다른 우주로 들어가는 것 같았어요. 건물이 깨끗했어요. 그냥 깨끗한 게 아니라 반짝였어요. 바닥은 대리석이었어요. 진짜 대리석, 수입품, 페인트 칠한 콘크리트가 아니었어요. 주방에는 내가 암시장에 도는 낡은 외국 잡지 사진에서만 본 장비들이 있었어요. 실제로 작동하는 전기 오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는 냉장고, 하루 24시간 나오는 뜨거운 물, 그리고 음식. 세상에, 음식. 처음으로 저장 냉장고를 열었을 때 거의 뒤로 넘어질 뻔했어요. 고기가 있었어요. 산더미 같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생선, 요리책에서만 봤던 채소들이 있었어요. 아스파라거스, 아티초크, 밝은 색깔의 피망, 외국어 라벨이 붙은 병에 든 수입 향신료가 있었어요. 올리브유가 있었어요. 이탈리아산 진짜 올리브유요. 평양의 일반 사람들은 운이 좋아야 상한 옥수수 기름으로 요리하는데요. 수석 요리사, 제가 전에 말씀드린 흉터가 있는 그 사람이 첫날 나를 둘러보게 해줬어요. 그리고 저장 복도를 걸으면서 설명해줬죠. 이 돼지고기는 황해도의 특수 농장에서 왔소. 라고 말했지만 나는 상자의 중국어 라벨을 분명히 볼 수 있었어요. 이 채소들은 우리의 혁명적 수경재배 농장에서 왔소. 라고 말했지만 나는 네덜란드 수입 도장을 봤어요. 이 쌀은 평안도 최고의 땅에서 왔소. 라고 말했고 나는 자루에 일본 문자를 봤어요. 그리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끄덕이고 웃으면서 말했죠. 네, 동무 요리사님. 얼마나 멋진지요. 당을 섬기게 돼서 자랑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당신이 하는 일이니까요. 그게 우리 모두가 하는 일이에요. 당신은 거짓말을 봐요. 그게 거짓말인 걸 알아요. 그들도 당신이 거짓말인 걸 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우리 모두 함께 척해요. 왜냐하면 척하는 게 진실보다 안전하니까요. 나는 연회의를 맡았어요. 간부들의 일상 식사가 아니라 특별한 행사요. 장군들의 생일, 당 기념일 축하, 외국 대표단을 위한 만찬, 이런 건 북한이 위대함을 보여줘야 하는 행사들이었고 모든 요리가 정치적 행위였어요. 내 첫 연애는 한 육군 장군의 생일이었어요. 리라는 이름의 남자였는데 지금도 여기 남한에서도 아직 거기 있는 내 가족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봐 두려워서 그의 전체 이름을 말할 수 없어요. 리 장군은 60번째 생일을 축하하고 있었는데 한국 문화에서는 중요한 행사죠. 그리고 당은 그가 혁명적 계급의 적절한 축하를 받을 자격이 있다고 결정했어요. 우리는 그 연회를 준비하는데 사흘을 보냈어요. 완전히 사흘.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는 12명의 요리사 팀이었어요. 중국에서 특별한 소스를 수입해야 했던 베이징식 오리구이를 준비했어요. 20kg이나 나가는 아무르강의 타이맨 생선을 준비했는데 국경에서 특수 트럭으로 살아있는 채로 운송됐어요. 수경재배 상추와 일반 노동자의 월급보다 킬로그램당 더 비싼 토마토로 샐러드를 준비했어요. 스위스 초콜릿과 일본 딸기로 디저트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연회가 끝날 때 리 장군과 그의 40명의 손님들이 3시간 동안 실컷 먹은 후에 병원 전체를 위한 약을 살 만큼의 수입 스카치 위스키를 마신 후에 나는 주방에서 남은 음식을 보고 있었어요. 손도 대지 않은 완전한 접시들, 한번 물어보고 버려진 오리구이,
20kg 생선 중에서 고작 3kg 정도만 먹은 것, 메인 테이블에 도달하지도 못한 채소 쟁반 전체, 그리고 수석 요리사가 내가 남은 음식을 보는 걸 봤어요. 다가와서 내 어깨에 손을 얹고 절대 잊지 못할 말을 했어요. 말했죠. 알아요, 박동무. 나도 젊었을 때 그렇게 생각했소.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 음식은 음식이 아니에요. 상징이요. 그리고 상징은 인민과 나눌 수 없소. 상징은 모두가 가지면 힘을 잃어요. 그러고는 모두 버리라고 명령했어요. 전부. 수천 달러어치 음식, 100가구가 한 달 동안 먹을 수 있는 양, 바로 쓰레기통으로. 그리고 그냥 아무 쓰레기가 아니라 아무도 회수할 수 없도록 나중에 태워지는 특수 쓰레기요. 왜냐하면 당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낭비가 있는지, 다른 사람들이 풀국을 먹는 동안 일부에게는 얼마나 많은 풍요가 존재하는지 보는 걸 감수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나는 침묵 속에서 집으로 걸어갔어요. 밤 11시였고 거리는 어두웠어요. 왜냐하면 그 시간에는 대부분의 구역에 전기가 없었거든요. 내 아파트까지 4km를 걸었고 가는 길에 늘 지나가는 같은 장소들을 지나갔어요. 길에서 주운 담배꽁초에서 모은 담배로 만든 담배를 낱개로 파는 할머니가 항상 앉아있던 버스 정류장, 아파트에 가스가 없어서 깡통으로 만든 즉석 화덕에서 밖에서 요리하는 가족들이 있는 골목, 거주 등록을 잃어서 기술적으로 국가에 존재하지 않는 노숙자들이 위층에서 자는 걸 알고 있던 버려진 건물, 그들을 보면서 쓰레기통에 있는 오리구이를 생각했어요. 태워지고 있는 일본 딸기를 생각했어요. 사람들이 배관이 고장나고 아무도 수리하러 오지 않아서 대동강의 더러운 물을 마시는 동안에 스카치 위스키를 생각했어요. 그리고 나 자신이 싫었어요. 참여한 것 때문에, 그 일을 받아들인 것 때문에, 선발됐을 때 기쁨을 느낀 것 때문에 나 자신이 싫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일 그 주방으로 돌아가서 똑같은 걸 다시 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나 자신이 싫었어요. 왜냐하면 대안은 모든 걸 잃는 거였으니까요. 내 일을 잃는 것, 내 아파트를 잃는 것, 내 가족을 살리는 추가 배급을 잃는 것, 내 지위를 잃는 것. 그건 지위가 없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인 시스템에서 내 인간성을 잃는 걸 의미했어요. 그래서 그 증오를 삼켰어요. 매일 볼 필요가 없는 어두운 곳, 내 안 깊숙이 밀어 넣었어요. 그리고 생각하지 않는 전문가가 됐어요. 내 마음을 조심스럽게 비워둔 채 기술적 우수성으로 일을 하는 것에요. 계속 스스로에게 상기시키면서 가장 정교한 연애를 요리하는 것에 남은 음식을 생각하지 마. 밖의 사람들을 생각하지 마. 생각하지 마. 그냥 생각하지 마. 그리고 효과가 있었어요. 수년간 효과가 있었어요. 나는 수석 요리사 중 한 명이 됐어요. 메달을 받았어요. 더 큰 아파트를 받았어요. 내 딸은 더 나은 학교에 갈 수 있었어요. 내 아내는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섬유 공장에서 일자리를 얻었어요. 우리는 시스템에서 올라갔어요. 많이는 아니에요. 절대 많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진짜로 올라갈 성분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편안할 만큼은요. 뭔가를 얻었다고 느낄 만큼은요. 그리고 그 대가로 나는 요리했어요. 공개 처형을 명령하는 장군들을 위해 요리했어요. 수용소를 운영하는 보위부 간부들을 위해 요리했어요. 정치적 충성도의 잔인한 알고리즘에 따라 누가 먹고 누가 굶어 죽을지 결정하는 당 관료들을 위해 요리했어요. 그들을 위해 요리하고 섬기고 세심하게 만든 내 요리로 그들을 웃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감사할 때마다 훌륭한 일이요, 박 요리사 라고 말할 때마다 나는 웃으면서 말했죠. 당을 섬기는 것이 제 영광입니다. 그리고 내 일부가 죽었어요. 매번 내 일부가 조금 더 작아지고 조금 더 어두워졌고 어느 날 내 안을 들여다봤을 때 남아있는 걸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였어요. 하지만 특정한 순간이 있었어요. 나에게 끝의 시작을 알린 사건이요. 내 정신적 감옥의 모든 균열이 무시할 수 없는 골절로 바뀌게 만든 사건. 2017년 겨울에 일어났어요. 내가 탈북하기 2년 전이죠. 당 주방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18년이 지났어요. 18년 동안 연애를 섬기고 웃고 척하고 모든 걸 아래로 밀어넣었죠. 그때쯤 나는 우리 부서에서 두 번째로 높은 계급의 요리사였어요. 내 감독하에 20명의 요리사로 구성된 팀이 있었어요. 특수 재료를 주문할 권한이 있었어요. 행사 초청자 명단에 접근할 수 있었는데 그건 당 계급에서 누가 가장 강력한 사람들인지 정확히 안다는 의미였어요. 내 작은 세계 안에서는 나는 중요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우리 가족은 상대적으로 말하자면 번영했어요. 내 딸 송미는 19살이었고
김일성 종합대학에 합격했는데 이건 우리 성분으로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당에서의 내 위치가 도움이 됐죠. 내가 한 몇 가지 호혜, 내가 키운 몇 가지 인맥, 적절한 사람들에게 특수 재료로 한 몇 가지 전략적 뇌물. 거기서는 일이 그렇게 돌아가요. 당신이 무엇을 아는가가 아니라 당신의 운명을 바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가예요. 송민은 문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나한테는 아름답고 동시에 완전히 쓸모없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그녀는 책을 사랑했고 단어를 사랑했고 나는 시스템이 결국 모두를 짓누르기 전에 그녀의 삶에 적어도 그 작은 기쁨을 가지길 원했어요. 그해 겨울 우리는 특별한 연애를 준비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정확히 누구를 위한 건지 말해주지 않았고 단지 국가 안보의 최대 중요성이고 기밀 수준이 절대적이라고만 했어요. 그건 보통 명령 체계에서 매우 높은 누군가가 참석한다는 의미였어요. 어쩌면 김씨 가족 구성원들조차도요. 우리에게 준비할 이주가 주어졌어요. 단 하나의 행사를 위한 완전한 이주. 예산은 무제한이었어요. 필요한 걸 구하시오. 그들이 말했어요. 제한이 없어. 그래서 우리는 베트남에서 살아있는 랍스터를 주문했어요. 일본산 와규를 주문했는데 일반 노동자가 1년 동안 버는 것보다 킬로그램당 더 비싼 종류의 고기였어요. 카스피해산 캐비어를 주문했어요. 특수 온도 조건에서 운송돼야 하는 이탈리아산 화이트 트러플을 주문했어요. 수십 년 된 프랑스 와인을 주문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 음란한 연애를 준비하는 동안 절대적으로 완벽할 때까지 모든 요리를 반복해서 연습하는 동안 밖에서는 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소문이 있었어요. 주방 직원들 사이에 도는 속삭임들. 지방에 식량 부족이 있다는 소문. 90년대처럼 사람들이 다시 죽어가고 있다는 것. 병원에 약이 없다는 것. 아이들이 영양실조로 학교에서 기절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우리는 그런 소문에 주의를 기울일 수 없었어요. 살려야 할 랍스터가 있었어요. 와규가 중심에서 정확히 섭씨 52도로 조리되는지 확인해야 했어요. 모든 요소가 밀리미터 정밀도로 배치될 때까지 플레이팅을 연습해야 했어요. 연애의 밤이 왔어요. 평양 외곽의 당단지 중 한 곳에서였는데 높은 벽과 소총을 든 경비원들로 둘러싸인 곳이었어요. 우리는 모든 음식을 특수 냉장 트럭으로 운송했어요. 현장에 임시 주방을 설치했어요. 우리는 총 30명이었어요. 요리사, 보조, 웨이터, 모두 충성심과 입을 다물 능력으로 선발된 사람들이었어요. 손님들이 저녁 7시쯤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주방에서 우리는 차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가장 높은 간부들만 가질 수 있는 수입 메르세데스와 BMW, 목소리, 웃음소리, 한 방에 집중된 권력의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8시에 서빙을 시작했어요. 메뉴에는 12가지 요리가 있었어요. 12. 각각 이전 것보다 더 정교했어요. 캐비어를 얹은 신선한 굴, 상어 지느러미 수프, 랍스터, 한 접시에 3가지 다른 방법으로 준비됐어요. 와규, 너무 부드러워서 포크로 잘렸고 8시간이 걸려 준비한 와인 리덕션과 함께 제공됐어요. 손으로 만든 파스타 위에 얇게 저민 화이트 트러플. 접시 다음 접시 다음 접시. 그리고 각 서빙 사이에는 30분의 휴식이 있었어요. 30분 동안 손님들이 소화하고 와인을 더 마시고 수입 쿠바산 시가를 피우는 시간. 주방에 있는 우리가 절대적 침묵 속에서 기다리는 30분. 왜냐하면 어떤 소음도 손님들을 방해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휴식 시간 중 하나 동안 자정쯤 젊은 부주방장 중 한 명, 김진호라는 22살쯤 된 애가 기절했어요. 그냥 쓰러졌어요. 18시간 연속으로 서 있었고 정오에 작은 밥 한 그릇만 먹었고 그의 몸이 그냥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그를 구석으로 끌고 갔어요. 물을 줬어요. 우리가 보관하고 있던 빵을 좀 줬어요. 그리고 그는 몇 분 후에 깨어났는데 눈이 수치심과 공포로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당 행사 중에 기절하는 건 사보타주로 이념적 약함으로 처벌을 정당화하기 위해 그들이 해석하고 싶은 어떤 것으로든 해석될 수 있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박 주방장님. 그가 계속 말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제발, 보고하지 마세요. 제발요. 그리고 나는 그를 봤어요. 당 주방 직원이라도 추가분을 가져갈 만큼 충분한 계급이 없으면 일반 배급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서 아마 50kg밖에 안 나갈 이 아이를 인간이라서 음식과 휴식이 필요한 몸을 가졌다는 이유로 사과하는 그를 봤어요. 그러고는 주방 문 쪽을 손님들이 12중 6번째 요리를 먹고 있는 식당 쪽을 봤어요.
그 테이블에 내 팀 전체를 한 달 동안 먹일 수 있는 충분한 음식이 있는 곳을요. 그리고 내 안에 뭔가가 부서졌어요. 극적이지 않았어요. 영화 같은 깨달음의 순간이 없었어요. 그것보다 더 미묘했어요. 내가 척할 수 있는 능력을 함께 유지하고 있던 마지막 실이 그냥 헤어지고 조용히 끊어진 것 같았어요. 하지만 나는 아무것도 보여줄 수 없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진호에게 괜찮다고, 보고하지 않을 거라고, 5분만 쉬고 다시 일하러 오면 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그는 비틀거리면서 일로 돌아갔어요. 그게 유일한 선택이었으니까요. 연애는 새벽 4시에 끝났어요. 새벽 4시. 8시간의 계속된 식사, 그리고 손님들이 마침내 떠났을 때, 우리가 청소하러 식당에 들어갔을 때, 내가 본 것이 숨을 빼앗았어요. 음식의 절반 이상이 손도 대지 않았어요. 완전한 접시들, 거의 맛만 보고 버려진 것들, 랍스터, 한번 물어보고, 와규, 작은 조각으로 잘렸지만 대부분 접시에 남겨진 것, 트러플, 누군가의 입맛에 너무 강하다는 이유로 완전히 무시됐어요. 수천 달러짜리 와인병들, 반쯤 채워지고 산화되도록 열린 채 남겨진 것, 그리고 최악은, 절대적으로 최악은 테이블에 과일 접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딸기, 포도, 망고, 계절에 맞지 않는 수입 과일들, 엄청난 돈이 든 것들, 그리고 누군가 딸기를 한 입 물어봤는데 마음에 안 들었거나 너무 배불렀거나 그냥 변덕스러워서 물어본 딸기를 접시에 남겨뒀어요. 한 입 물린 딸기 하나, 나는 그 딸기를 얼마나 오래 쳐다봤는지 모르겠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청소하고, 포장하고, 긴 귀한 여행을 준비하느라 바빴어요. 하지만 나는 그 한 입 물린 딸기를 보는 걸 멈출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딸기는 모든 걸 대표했거든요. 낭비를 대표했어요. 누군가 노동자의 일당보다 더 비싼 딸기를 한 입 물고 생각 없이 그냥 남길 수 있을 만큼 절대적인 특권을 대표했어요. 이게 정상이고, 이게 용인되고, 이게 그냥 일이 돌아가는 방식인 시스템을 대표했어요. 그리고 나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랍스터를 대접하는 동안 배고파서 기절하는 진호를, 우리가 이탈리아산 화이트 트러플을 얇게 저미는 동안 지방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에 대한 소문을, 내 딸, 내 아름다운 송미를 이 시스템에서 살아야 하는, 내가 척했던 것처럼 척해야 하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때까지 조금씩 자신의 인간성을 삼켜야 하는, 그리고 나는 알았어요. 그 순간에 내가 이걸 계속할 수 없다는 걸. 1년 더는 안 돼. 한 달 더도 안 돼. 어쩌면 하루 더도 안 될지도 몰라. 뭔가 바뀌어야 했어요. 내가 바뀌어야 했어요. 나가야 했어요. 하지만 북한에서 나가는 건 직장을 그만두는 것과 다르죠. 그냥 사직서를 제출하고 더 나은 걸 찾을 수 없어요. 나가는 건 탈북을 의미해요. 국가의 눈에 반역자가 되는 걸 의미해요. 당신의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걸 의미해요. 왜냐하면 당은 탈북자의 가족을 처벌하니까요. 3대에 걸친 처벌. 당신의 범죄가 당신 부모의, 당신 자녀의, 당신 형제의 범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냥 떠날 수 없었어요. 생각해야 했어요. 계획해야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계속 척해야 했어요. 계속 요리하고, 계속 웃고, 계속 충성스럽고, 헌신적인 박 요리사로 있어야 했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이제 내가 준비하는 모든 연애는 단순한 복종 행위가 아니었어요. 인정의 행위였죠. 나는 모든 과잉, 모든 낭비, 무심한 잔인함의 모든 순간을 내 마음속에 기록하고 있었어요. 시스템에 대한 사건을 구축하고 있었어요. 그 사건이 내 머릿속에만 존재하더라도 증언할 수 있는 순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나는 거기 있었어요. 나는 봤어요. 그리고 이게 그 벽 뒤에서 정말로 일어나고 있던 일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순간을요. 한 입 물린 딸기가 있던 그날 밤과 내가 마침내 강을 건넌 날 사이에 2년이 지났어요. 조심스러운 계획, 비밀리에 돈을 모으고 암시장에서 연주를 만들고 탈출 경로에 대한 정보를 찾는 2년, 시스템 안에 한 발을 두고 정신적으로는 이미 나가고 있는 2년, 그리고 그 2년 동안 나는 계속 요리했어요. 더 많은 장군들, 더 많은 간부들, 더 많은 관료들을 위해 요리했어요. 점점 더 비싼 재료로 점점 더 정교한 요리를 했어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그 기억을 보관했어요. 보관했어요. 조각조각 내 증언을 구축했어요. 왜냐하면 만약 내가 나갈 수 있다면, 만약 반대편에 도착할 수 있다면 이 이야기를 해야 한다는 걸 알았거든요. 시스템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야 했어요. 누가 무엇을 먹는지, 누가 살고, 누가 죽을지 결정하는지. 음식이 북한에서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는 것, 그건 권력이에요. 통제예요. 당이 2,500만 명에 대한 지배를 유지하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에요. 그들은 말해요.
우리에게 복종하면 먹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굶어 죽을 거예요. 그렇게 간단해요. 그렇게 잔인해요. 그리고 나는 그 기계의 일부였어요. 나는 당의 우월성을 증명하는 식사를 준비하는 사람이었어요. 나는 적어도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시스템이 작동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아니에요. 그 한 입 물린 딸기 이후로는, 진호가 기절하는 걸 본 후로는 더 이상 부정할 가능성 없이, 마침내 완전히 내가 이 모든 것의 공범이었다는 걸 이해한 후로는 탈북 결정은 갑작스럽지 않았지만 일단 결정하고 나니 내 삶의 모든 순간을 소비하는 집착이 됐어요. 내가 나눈 모든 대화, 만난 모든 사람, 간 모든 장소, 모든 게 하나의 질문을 통해 걸러졌어요. 어떻게 이걸 탈출에 이용할 수 있을까? 문제는 북한에서 탈북하는 게 단순히 국경을 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 연줄, 운, 그리고 완벽한 타이밍이 필요한 믿을 수 없이 복잡한 과정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가지고 있는지 몰랐던 감정적 냉정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가족을 데려갈 수 없었으니까요. 그게 결정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심장이 너무 세게 뛰어서 폭발할 것 같다고 생각하며 한밤중에 깨어나게 만들었던 부분. 정의를 데려갈 수 없었어요. 송미를 데려갈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들을 빼내려고 시도했다가 실패하면 3대에 걸친 처벌이 즉시 우리에게 내려질 테니까요. 하지만 내가 혼자 탈출한다면, 제대로 한다면, 남한에 도착해서 올바른 중개인들과 접촉한다면, 어쩌면, 단지 어쩌면, 나중에 더 안전한 루트로, 더 많은 돈으로, 더 많은 지원으로 그들을 빼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게 내가 스스로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게 합리화였죠. 하지만 더 어두운 진실, 지금도 인정하기 부끄러운 진실은 나도 혼자가 생존할 확률이 더 높다는 걸 알았다는 거예요. 혼자인 남자가 더 빨리 움직이고 덜 눈에 띄고 가족은 할 수 없는 위험을 감수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내 일부, 이기적이고 비겁한 일부는 다른 무엇보다도 살아남고 싶었어요. 정희에게 출장을 좀 가야 한다고 말했어요. 당이 나를 다른 도시의 주방을 검사하러 보낸다고요. 그녀는 처음에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어요. 고위급 요리사가 가끔 여행하는 건 정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결국에는 뭔가를 알아채기 시작한 것 같아요. 내가 그녀를 너무 오래 바라보는 방식, 내 성격답지 않은 강렬함으로 속미를 안는 방식, 마치 외우고 있는 것처럼 우리 아파트의 물건들을 만지는 방식. 어느 날 밤, 내 탈출, 아마 2주 전쯤, 우리는 어둠 속에서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평소처럼 전기가 없었어요. 옆에서 그녀의 숨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녀가 말했어요. 민철, 만약 더 나은 삶의 기회가 생긴다면 그걸 잡았으면 좋겠어. 내 심장이 멈췄어요.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중립적인 목소리를 유지하려고 하면서 물었어요. 구체적인 건 아무것도 말하는 게 아니야. 그녀가 어둠 속에서 대답했어요. 그냥 만약 기회가 생긴다면 우리가 널 맞게 하지 마. 송미와 나는 괜찮을 거야. 우리는 강해. 하지만 너는 수년 동안 천천히 죽어가고 있어. 내가 볼 수 있어. 그러니까 네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정말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말하면 울 것이고 울면 모든 게 무너질 테니까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그녀의 손을 잡고 붙잡고만 있었고 우리 둘 다 침묵 속에 거기 있었어요. 큰 소리로 말할 수 없는 모든 걸 전달하면서요. 그녀는 알았던 것 같아요. 정확히 뭔지, 언제인지, 어떻게인지는 몰랐어요. 하지만 뭔가 오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그리고 나에게 허락을 주고 있었어요. 그렇지 않았다면 나를 마비시켰을 죄책감에서 나를 해방시키고 있었어요. 내 계획은 이론상으로는 상대적으로 간단했어요. 평양 암시장에서 중개인과 접촉했었어요. 중국으로 가는 루트를 아는 남자였고 적절한 양의 돈을 받으면 사람들이 건너가는 걸 도와줬어요. 가격은 터무니없었어요. 5,000달러. 그 금액을 모으는데 2년이 걸렸어요. 연회 예산에서 작은 금액을 훔치고 암시장에서 여분의 재료를 팔고 당 주방에서 특별한 호의를 원하는 사람들에게서 뇌물을 받으면서요. 2019년 1월에 두만강을 건너는데 계획은 내가 국경 도시인 무산으로 여행하는 거였어요. 표면적으로는 거기 당 주방을 검사하러요. 무산에 도착하면 나를 건너는 지점으로 데려다줄 지역 중개인과 접촉할 거예요. 강이 부분적으로 얼었지만 극심한 추위 때문에 국경 경비원들이 덜 경계할 때인 밤에 건널 거예요. 반대편 중국에서 다른 연락책이 나를 데리러 와서
안전가옥으로 데려갈 거예요. 거기서 라오스나 몽골을 거쳐 결국 남한으로 운송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릴 거예요. 이론상으로는 간단해요. 현실에서는 무섭도록 복잡하죠. 출발 전 마지막 주는 초현실적이었어요. 평소처럼 일했어요. 군 간부들을 위한 연회를 준비했어요. 주방 재고를 감독했어요. 새 부주방장에게 생선 손질하는 적절한 기술을 가르쳤어요. 모든 게 완전히 정상이었어요. 모든 게 완전히 거짓이었죠. 그리고 매일 밤 집에 돌아와서 아내와 딸을 보면서 그들의 얼굴을 외우고 그들의 목소리 소리를 외우고 송미가 내가 뭔가 웃긴 걸 말했을 때 웃는 방식이나 정희가 요리할 때 흥얼거리는 방식이나 둘 다 소파에 함께 앉아서 우리의 유일한 램프에 희미한 불빛 아래 있는 방식을 외웠어요. 출발 전날 송미를 데리고 모란봉 공원을 산책했어요. 12월이었고 혹독하게 추웠지만 그녀는 나가고 싶어 했어요. 한동안 침묵 속에서 걸었어요. 다른 가족들을 보고 더러운 눈 속에서 노는 아이들을 봤어요. 아빠. 결국 그녀가 말했어요. 괜찮으세요? 요즘 이상하게 행동하시는 것 같아요. 괜찮아 내 사랑. 나는 거짓말했어요. 그냥 일 때문에 피곤해. 정말 괜찮으시다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여기서 거의 무너질 뻔했어요. 왜냐하면 진실을 말하고 싶었거든요. 말하고 싶었어요. 아니, 괜찮지 않아. 그리고 내일 떠날 거고 너를 다시 볼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리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걸 해야 해. 왜냐하면 여기 하루 더 있으면 네가 보고 싶지 않은 뭔가가 될 거니까. 하지만 그 어떤 것도 말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말했죠. 모든 게 괜찮을 거라고 약속해. 또 다른 거짓말. 많은 것들 중 마지막 그날 밤 정희와 송미와 저녁을 먹었어요. 우리는 돼지고기를 좀 구할 수 있었고 정희가 찌개를 만들었어요. 나중에 서울에서 먹을 것만큼 좋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그리고 먹으면서 평범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송미는 수업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희는 겨울이 더 심해지기 전에 창문 중 하나를 고쳐야 한다고 말했어요. 나는 무산으로 해야 하는 출장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모든 게 너무 평범했어요. 모든 게 너무 끔찍하게 평범했어요. 저녁 식사 후 송미가 자러 간 후 정희와 깨어 있었어요. 여전히 전기가 없었어요. 어둠 속에서 함께 앉아 있었고 그녀의 머리가 내 어깨에 기대어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 나가 있을 거예요? 그녀가 물었지만 우리 둘 다 그녀가 다른 걸 묻고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확실하지 않아. 나는 대답했어요. 아마 일주일, 아마 더. 할 수 있을 때 소식 보내요. 그럴게. 그녀는 어둠 속에서 나를 보기 위해 돌아섰어요. 그녀의 얼굴을 명확히 볼 수 없었어요. 창문을 배경으로 한 윤곽만요. 민철. 내가 행복했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지에도 불구하고 당신과 송미가 있어서 행복했어. 그걸로 충분해. 항상 충분했어. 그리고 그때 그녀가 안다는 걸 확실히 알았어요. 아마 세부사항은 아니지만 본질은 알았어요. 이게 우리가 함께하는 마지막 밤일 수도 있다는 걸 알았어요. 나도 행복했어. 나는 말했고 그건 거짓말이 아니었어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여자와 우리 딸과 함께 진정한 행복의 순간들을 찾았어요. 우리에게서 모든 걸 빼앗으려는 시스템에서 훔친 순간들, 삶을 살 가치가 있게 만든 순간들, 우리는 밤늦게까지 거기 있었어요.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냥 공간과 시간 속에서 함께 존재하면서 그 마지막 시간들을 최대한 늘리려고 노력하면서요. 다음날 아침 일찍 나갔어요. 정희는 나를 위해 음식을 좀 싸줬어요. 김치와 밥, 삶은 계란 몇 개. 송미는 아직 자고 있었어요.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 깨우고 싶었지만 정희가 막았어요. 자게 놔둬요. 그녀가 말했어요. 그게 더 나아. 물론 그녀 말이 맞았어요. 송미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건 불가능했을 거예요. 완전히 무너졌을 거예요. 문 앞에서 정희가 나를 안았어요. 세게. 수년 동안 그랬던 것보다 더 세게. 용감해요. 그녀가 내 귀에 속삭였어요. 용감하고 똑똑해요. 그리고 안전할 때, 정말로 안전할 때 소식 보내요. 우리가 방법을 찾을 거예요. 말할 수 없었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나서 문을 나가서 우리 아파트 건물 계단을 내려가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기차역으로 걸어갔어요. 왜냐하면 뒤를 돌아보면
창문에 있는 정의를 보면, 우리가 함께 삶을 지은 아파트를 보면 계속 나아갈 수 없었을 테니까요. 무산까지 기차 여행은 18시간이 걸렸어요. 춥고 붐비는 차량에 앉아서 내가 느끼는 만큼 비참해 보이는 다른 여행자들에게 둘러싸여서요. 나 자신을 의심하는 18시간. 돌아갈 생각을 하는, 이게 잘못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상상하는, 하지만 계속 나아갔어요. 왜냐하면 어느 시점에서 그건 더 이상 선택에 관한 게 아니었거든요. 추진력에 관한 거였어요. 더 이상 멈출 수 없는 뭔가를 시작했던 거예요. 무산은 평양보다 더 작고 더 가난했어요. 그게 가능하다면요. 거리는 얼어붙은 진흙으로 가득했어요. 건물들은 더 나쁜 상태였어요. 사람들은 더 초췌해 보였고 더 절박해 보였어요. 여기는 중국 국경 근처였고 여기 모두가 반대편에 뭐가 있는지 알았어요.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사람들이 음식, 전기, 끊임없는 두려움에 지배되지 않는 삶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첫날 밤 중개인과 접촉했어요. 폐쇄된 시장 뒤 골목에서 만났어요. 작은 남자였어요. 아마 50대 정도였고 항상 경계하면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눈을 가졌어요. 우리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불필요한 대화도 없었어요. 돈 있어요? 그가 물었어요. 봉투를 꺼냈어요. 5,000달러. 2년 동안의 위험과 도둑질과 도덕적 타협을 통해 얻은 모든 지폐. 그는 빠르게, 효율적으로 돈을 셌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밤, 자정, 강이 더 좁은 곳이 있어요. 경비원들이 11시 반에 교대해요. 그들이 덜 주의를 기울이는 30분의 창이 있어요. 그게 우리 기회예요. 물이 얼마나 차가울까요? 아주 차가워요. 너무 오래 있으면 죽을 만큼. 빨리 움직여야 해요. 강이 완전히 얼지 않았으니까 떠다니는 얼음이 있을 거예요. 최대한 바위를 이용해서 건너요. 절대적으로 필요할 때만 다리를 적셔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기다리는 남자가 있어요. 조선족. 그가 당신을 안전가옥으로 데려갈 거예요. 그 후에는 내 문제가 아니에요. 간단해요. 직접적이에요. 거래적이에요. 이런 일들이 작동하는 방식이에요. 감정이 없어요. 보장이 없어요. 그냥 작은 생존 확률과 교환하는 돈이에요. 다음 날을 싸구려 숙박방에서 보냈어요. 난방이 없는 방이었고 바닥에 얇은 매트리스가 있었고 제대로 닫히지 않는 창문이 있었어요. 자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먹으려고 했지만 배고프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앉아서 천장을 보면서 정의와 속미를 생각하고 내가 남겨두고 있는 모든 것을 생각하고 앞에 있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아직 먹지 않은 그 김치찌개 한 그릇을 생각했어요. 미래에 내가 미래를 가진다면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그릇, 모든 걸 바꿀 그 그릇을요. 자정은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그리고 내가 견딜 수 있는 것보다 느리게 왔어요. 그날 오후의 모든 분은 1시간처럼 느껴졌고 모든 시간은 내 이전 삶에서 도둑맞은 1초처럼 느껴졌어요. 밤 11시에 중개인이 내 방문에 나타났어요. 노크하지 않았어요. 그냥 문을 열고 고개를 끄덕였죠. 때가 됐어요. 내가 가진 모든 옷을 입었어요. 셔츠 3겹, 바지 2개를 겹쳐 입고 양말 2켤레. 내가 곧 직면할 추위에 충분해서가 아니라 그게 내가 가진 전부였으니까요. 중개인이 나를 보고 고개를 저었어요. 옷이 너무 많아요. 그가 말했어요. 물에 빠지면 무게가 당신을 가라앉힐 거예요. 한 겹 벗어요. 그래서 바깥 바지와 셔츠 하나를 벗었어요. 이제 추위에 대한 보호가 덜했지만 얼음이 발밑에서 깨지면 익사하지 않을 확률이 더 높았죠. 이게 탈북을 시도할 때 하는 계산이에요. 이게 한 죽음과 다른 죽음 사이의 교환이에요. 무산의 어두운 거리를 통해 침묵 속에서 걸었어요. 대부분의 건물에 전기가 없었어요. 밖에 사람이 없었어요. 우리 둘만 죽은 풍경을 통해 그림자처럼 움직였어요. 멀리서 개 짖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빈 건물들 사이로 부는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주로 내 자신의 심장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너무 세게 뛰어서 무산 전체가 들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어요. 건너는 지점까지 가는데 40분이 걸렸어요. 뒷골목으로 걷고 목소리가 들릴 때 건물 뒤에 웅크리고 소음을 내지 않기 위해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40분. 그리고 마침내 두만강 강둑에 도착했어요. 제일 먼저 알아챈 건 소리였어요. 강이 완전히 얼지 않아서 얼음 아래로 물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뭔가 거대하고 살아있는 것의 호흡 같은 낮고 일정한 소리. 두 번째로 알아챈 건 추위였어요. 보통 추위가 아니었어요. 주먹처럼 당신을 치고 폐로 들어가서 모든 숨을 아프게 만드는 추위. 1월이었어요. 북한이었어요. 아마 영하 30도였을 거예요.
중개인이 강 건너를 가리켰어요. 반대편 강둑을 볼 수 있었어요. 어쩌면 100m 거리. 나와 중국 사이의 100m. 내 이전 삶과 그 다음에 오는 무엇이든 사이의 100m. 저쪽 큰 나무 보여요? 그가 속삭였어요. 거기서 연락책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큰 바위들을 이용해서 건너요. 흰색 페인트로 표시되어 있는데 가까이서만 볼 수 있어요. 바위들을 따라가요. 물에 들어가야 하면 빨리 움직여요. 멈추지 마요. 멈추면 죽어요. 강을 봤어요. 얼음에서 튀어나온 바위 몇 개를 볼 수 있었어요. 얼음이 두꺼워 보이는 구역과 얇고 어두워 보이는 구역을 볼 수 있었어요. 그가 말한 흰색 페인트는 볼 수 없었어요. 나무도 명확히 볼 수 없었어요. 그냥 어둠과 얼음과 아래에서 움직이는 물만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경비원들은요? 물었어요. 강 위쪽으로 1km의 감시 초소가 있어요. 아래쪽으로도 1km. 지금 막 교대하고 있어요. 20분. 어쩌면 25분 있어요. 그 후에는 새 경비원들이 경계하며 순찰할 거예요. 중간에서 잡히면 총 쏠 거예요. 체포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쏠 거예요. 이해해요? 고개를 끄덕였어요. 완벽히 이해했어요. 국경에서는 체포가 없어요. 총알만 있어요. 중개인이 내 어깨를 두드렸어요. 행운을 빌어요. 그가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떠났어요. 나타났던 것처럼 빠르고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어요. 그리고 나는 혼자였어요. 강과 추위와 내가 한 선택과 함께 혼자. 잠시 동안 그냥 거기 서 있었어요. 물을 보면서. 여전히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여전히 그 방으로 돌아가서 평양으로 가는 기차를 타고 내일로 내 아내에게 내 딸에게 돌아갈 수 있다고. 여전히 이 밤이 결코 일어나지 않은 척할 수 있다고. 여전히 박요리사로 당의 충성스러운 하인으로 장군들을 위한 연애 요리사로 있을 수 있다고. 하지만 그때 한 입 물린 딸기를 생각했어요. 배고파서 기절하는 진호를 생각했어요. 거짓말 위에 쌓인 거짓말의 20년을 생각했어요. 그 시스템에서 자라나는 속미를, 내가 된 것이 되는 것을, 인간인 척하는 빈 껍데기, 그리고 강을 향해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강둑의 얼음은 두꺼웠고 내 발밑에서 단단하게 느껴졌어요. 또 한 걸음 내디뎠어요. 또 얼음이 삐걱거렸지만 버텼어요. 이제 첫 번째 표시된 바위를 볼 수 있었어요. 약 10m 떨어진 얼음에서 튀어나온 큰 돌무더기. 모든 걸음을 전체 무게를 싣기 전에 시험하면서 그쪽으로 움직였어요. 첫 번째 바위에 도착해서 올라갔어요. 여기서 다음 것을 볼 수 있었고 그 다음 것도 강을 가로지르는 바위들의 길, 정원을 가로지르는 디딤돌 같았어요. 단지 이 정원은 당신을 죽일 수 있다는 것만 빼고요. 바위에서 바위로 움직였어요. 그 주변의 얼음이 더 얇았고 아래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어요. 한 지점에서 내 발이 얼음을 뚫고 들어갔고 발목에 얼음물을 느꼈어요. 충격이 너무 강렬해서 거의 비명을 지를 뻔했어요. 발을 빨리 빼고 계속 나아갔지만 이제 양말이 젖었고 발을 통해 퍼지는 추위를 산처럼 느낄 수 있었어요.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아마 3분의 1쯤 왔을 거예요. 인간 목소리들, 강 위쪽에서 바람에 실려왔어요. 내 바위 위에서 얼어붙었어요. 최대한 작게 만들려고 노력하면서. 경비원들이었을까요? 예정보다 일찍 교대를 끝냈을까요? 나를 봤을까요? 목소리들은 영원처럼 느껴졌지만 아마 2, 3분이었던 시간 동안 계속됐어요. 그러고는 사라졌어요. 경비원들이었다면 다른 방향으로 움직였어요. 확실히 하기 위해 1분 더 기다렸고 그러고는 계속했어요. 강 중간에 바위가 가장 컸고 거기 도착했을 때 잠시 멈춰서 뒤를 돌아봤어요. 내 뒤에 북한을 볼 수 있었어요. 멀리 무산의 희미한 불빛을 볼 수 있었어요. 내가 태어난 나라, 자란 나라, 45년 인생의 모든 날을 보낸 나라를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느꼈어요. 아무것도. 향수를 느끼지 않았어요. 상실을 느끼지 않았어요. 그런 감정들이 있어야 할 곳에 차가운 공허함만 느꼈어요. 왜냐하면 어떻게 감옥을 그리워할 수 있어요? 어떻게 수십 년 동안 당신을 천천히 질식시켜온 뭔가에 대해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돌아서서 중국을 봤어요. 여전히 50m 떨어져 있었어요. 50m의 얼음과 돌과 치명적인 물. 하지만 이제 나무를 더 명확히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옆에 서 있는 어두운 형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연락책. 나를 기다리고 있는. 계속했어요. 바위 다음 바위. 얼음이 여기서 더 얇아지고 더 위험해지고 있었어요. 2번 다음 바위에 도착할 다른 방법이 없어서 무릎까지 물에 다리를 넣어야 했어요. 매번
추위는 너무 강렬해서 내 뇌가 그냥 1초 동안 꺼졌어요. 그리고 매번 계속 나아가도록 스스로를 강요했어요. 왜냐하면 멈추는 건 죽는 거였으니까요. 중국 강둑에서 아마 20m쯤 떨어졌을 때 내 발밑에 얼음이 완전히 깨졌어요. 1초 전에는 단단한 얼음 위에 있었고 다음 순간에는 허리까지 물에 빠져 있었어요. 추위의 충격이 너무 절대적이어서 아무 소리도 낼 수 없었어요. 내 입이 침묵의 비명으로 벌어졌고 내 몸의 모든 신경이 고통 속에서 비명을 질렀어요. 물이 나를 아래로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내 옷은 한 겹 덜 입었어도 흠뻑 젖어서 무거워지고 있었어요. 내 다리는 이미 감각이 없었어요. 내 손은 얼음을 핥히고 잡아당길 단단한 뭔가를 찾으려고 했어요. 얼음은 내 손가락 아래에서 계속 깨졌어요. 아래 흐름을 느낄 수 있었어요. 나를 강 아래로, 아무도 봄까지 나를 찾지 못할 단단한 얼음 아래로 끌려고 하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게 끝나는 방식이구나. 이 모든 것 후에, 2년의 계획 후에, 가족을 떠난 후에, 모든 위험과 모든 고통 후에 자유에서 20m 떨어진 곳에서 익사할 거야. 하지만 그때 내 손가락이 뭔가를 찾았어요. 바위. 잡을 만큼 충분히 튀어나온 물 아래 바위. 당겼어요. 남은 모든 힘으로 당겼어요. 내 몸이 놓으라고, 포기하라고, 강이 나를 데려가게 하라고 비명을 지르는 동안 당겼어요. 오른팔이 물에서 나와서 단단한 얼음 가장자리를 찾을 때까지 당겼어요. 팔꿈치를 얼음 위로 밀어 올릴 수 있을 때까지 당겼어요. 내 상체의 반이 물 밖으로 나올 때까지 당겼어요. 그리고 나서 발로 찼어요. 더 이상 느낄 수 없는 다리로 찼어요. 엉덩이가 구멍에서 나올 때까지 찼어요. 얼음 위에 평평하게 누워서 헐떡이고 너무 격렬하게 떨려서 이가 부딪히기까지 찼어요. 거기 있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머물면 저체온증이 몇 분 안에 나를 데려갈 거라는 걸 알았어요. 움직여야 했어요. 강둑에 도착해야 했어요. 이걸 끝내야 했어요. 기어갔어요. 말 그대로 배를 대고 얼음 위를 기어갔어요. 왜냐하면 더 이상 설 수 없었으니까요. 강둑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나무를 봤다고 생각하는 곳으로 기어갔어요. 모든 미터가 고통이었어요. 모든 움직임이 내 몸이 깨지는 유리로 만들어진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나서 내 손이 땅을 만졌어요. 얼음이 아니에요. 땅. 얼어붙은 진흙이지만 땅. 중국 강둑. 일어나려고 했지만 내 다리가 작동하지 않았어요. 도움을 청하려고 소리치려 했지만 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거기 진흙 위에 네 발로 떨고 흠뻑 젖고 반쯤 죽은 채로만 있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손들이 있었어요. 나를 잡는 손. 중국어로 빠르게 말하는 목소리. 그러고는 강한 중국 억양으로 한국어로 바뀌는. 가요, 가요. 당신을 움직여야 해요. 여기 있을 수 없어요. 연락책. 나를 위로 끌어올리고 반쯤 짊어지고 반쯤 끌고 강에서 멀어지고 있었어요. 나무 뒤에 숨겨진 차가 있었어요. 겨우 작동할 것 같은 낡고 녹슨 차. 연락책이 나를 뒷좌석에 밀어넣고 담요를 던졌어요. 젖은 옷 벗어요. 전부. 지금 시도했지만 내 손가락이 작동하지 않았어요. 연락책이 도와줘야 했어요. 죽은 피부를 벗기듯이 얼어붙은 옷을 내 몸에서 벗겨냈어요. 옷이 너무 얼어서 딱딱해졌어요. 마침내 담요 아래 벗은 채였을 때 연락책이 차를 시동 걸고 우리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내? 물으려고 했지만 이가 너무 세게 달그락거려서 말을 만들 수 없었어요. 조용히 해요. 연락책이 말했어요. 에너지를 아껴요. 안전가옥으로 데려갈게요. 거기 마른 옷, 뜨거운 물, 음식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먼저 국경 지역에서 나가야 해요. 중국 경찰이 우리를 세우고 당신을 발견하면 돌려보낼 거예요. 이해해요? 북한으로 돌려보낼 거고 이 모든 게 헛수고가 될 거예요. 이해했어요. 중국은 북한과 협정이 있었어요. 탈북자들을 돌려보냈어요. 공식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강 반대편에서도 여전히 안전하지 않았어요. 남한에 도착할 때까지 안전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그건 수천 킬로미터 떨어져 있었어요. 안전가옥까지 가는데 3시간이 걸렸어요. 울퉁불퉁한 시골길에 3시간, 다른 차의 불빛을 볼 때마다 숨고 어두운 중국 시골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담요 아래에서 떨었어요. 이가 달그락거리고 내 몸이 없는 열을 필사적으로 만들려고 했어요. 의식을 왔다 갔다 했어요. 때때로 차 안에 있었어요.
때때로 강으로 돌아가서 물 아래로 가라앉고 있었어요. 때때로 평양의 내 아파트에 있었어요. 정희와 송미와 함께 앉아서 우리의 작은 테이블 주위에서 찌개를 먹고 있었어요. 꿈과 현실이 섞여서 더 이상 구별할 수 없었어요. 마침내 차가 멈췄어요. 연락책이 뒷문을 열었어요. 도착했어요. 그가 말했어요. 걸을 수 있어요? 할 수 없었어요. 그가 나를 짊어져야 했고, 나는 이제 아마 60kg이었지만 무게중심처럼 느껴지는 성인 남자였어요. 작은 건물로 밖에서 보면 버려진 것처럼 보이지만 안은 놀랍게도 따뜻하고 깨끗한 농가로 나를 데려갔어요. 거기 기다리고 있는 여자가 있었어요. 친절한 눈을 가진 중년의 조선족 여자. 그녀는 뜨거운 목욕을 준비했어요. 온열 쇼크를 일으킬 수 있어서 너무 뜨겁지 않게, 그리고 들어가는 걸 도와줬어요. 얼어붙은 피부를 만지는 물은 바늘 같았지만 참았어요. 왜냐하면 중심 온도를 높여야 하거나 죽을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 욕조에 얼마나 오래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1시간, 어쩌면 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발가락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어요. 그 다음 손가락, 그 다음 다리. 감각 없음이 물러났고 거의 더 나쁜 타는 듯한 고통으로 대체됐지만 적어도 살아있다는 걸, 여전히 순환이 있다는 걸, 어쩌면 동상으로 사지를 잃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 의미했어요. 마침내 목욕에서 나왔을 때 여자가 마른 옷을 줬어요. 중국 옷. 나한테 너무 컸지만 따뜻하고 건조했어요. 그리고 나서 음식을 가져왔어요. 하얀 쌀, 채소국, 볶은 돼지고기. 간단한 음식이지만 진짜 음식. 도둑맞거나 배급받거나 당 연회를 위해 밀수입되지 않은 음식. 배고파야 했어요. 그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어야 했어요. 하지만 내 위가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몇 입만 먹을 수 있었어요. 너무 많이 겪었어요. 내 몸이 쇼크 상태였어요. 국물을 조금만 마시고 쌀을 천천히 씹을 수만 있었어요. 쉬어요. 여자가 친절하게 말했어요. 여기 일주일, 어쩌면 2주 있을 거예요. 여행의 다음 구간을 준비할 수 있을 때까지 힘을 회복해야 해요. 먹고, 자고, 몸이 치유되게 해요. 작은 방으로 나를 데려갔어요. 바닥에 매트리스가 있었어요. 누웠고 여러 담요로 덮어줬어요. 그리고 영원처럼 느껴졌던 것 중 처음으로 따뜻함을 느꼈어요. 안전함을 느꼈어요. 어쩌면, 단지 어쩌면 이걸 살아남을 거라고 느꼈어요. 하지만 잘 수 없었어요. 눈을 감을 때마다 강이 보였어요. 깨지는 얼음이 보였어요. 나를 아래로 끌어당기는 물을 느꼈어요. 그리고 헐떡이며 깨어났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여전히 거기 있다고, 여전히 익사하고 있다고, 여전히 자유에서 20m 떨어져 있지만 도달할 수 없다고 확신하면서요. 그 안전가옥에서 열사흘을 보냈어요. 정신적으로는 무너지면서 육체적으로 회복하는 열사흘. 내 손은 천천히 나았어요. 내 손가락 3개가 심한 동상을 입었고 며칠 동안 잃을지 확신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조선족 여자가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 헌신으로 나를 돌봐줬어요. 따뜻한 연고로 하루에 2번 내 손가락을 마사지해줬어요. 몇 시간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작은 양으로 먹여줬어요. 순환을 활발하게 유지하기 위해 집안에서 걷도록 강요했어요. 그리고 매일 밤 그 매트리스에 누워서 정희와 송미를 생각했어요. 그들이 이미 알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당이 이미 그들의 문을 두드리러 갔는지, 이미 신문 받고 있는지, 내 가족이라는 범죄로 이미 수용소로 보내졌는지. 연락책이 북한으로 메시지를 보낼 방법이 없다고 말했어요. 어떤 소통 시도도 내 가족과 나를 모두 위험에 빠뜨릴 거라고.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최선은 탈출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남한에 정착하고, 그러고 나서 어쩌면 1인 연후에 엄청난 돈을 받지만 더 나은 성공률을 가진 전문 중개인들을 통해 그들을 빼내려고 시도하는 거라고. 그래서 침묵 속에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그 침묵 동안 내 안에 뭔가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탈출의 아드레날린이 사라지고 있었고 나를 산채로 먹어치우는 죄책감으로 대체됐어요. 가족을 남겨뒀어요. 그들의 희생으로 내 생명을 구했어요. 어떻게 합리화하든, 이게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몇 번을 말하든, 나중에 데려올 거라고 얼마나 계획하든 상관없었어요. 기본적인 진실은 남아있었어요. 그들을 버렸다는 것. 그리고 그 진실이 매일 밤 나를 깨어있게 했어요. 열난휴째 날 연락책이 소식을 가지고 나타났어요. 내 여행의 다음 단계를 준비했대요. 트럭으로 중국을 가로질러 남쪽으로 라오스 국경으로 운송될 거예요.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데려갈 거예요. 그리고 태국에서 마침내
남한으로 가는 비행기를 탈 수 있을 거예요. 전체 여행은 약 2달 더 걸릴 거예요. 지하실과 헛간에 숨어 지내는 2달. 밤에만 여행하는 2달. 발견돼서 돌려보내질까봐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2달. 그리고 비용은 남은 모든 돈이었고 남한에 도착해서 정부 정착금을 받으면 더 지불하겠다는 약속이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받아들였어요. 다음 2달은 흐릿했어요. 모든 세부 사항을 다루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솔직히 그중 일부는 내 기억에 섞여 있고 다른 것들은 완전히 다시 살기에는 너무 고통스럽거든요. 하지만 잔인한 명확함으로 눈에 띄는 특정 순간들이 있었어요. 중국 남부에서 거의 검문소에서 경찰에게 발각될 뻔한 밤이 있었어요. 내가 타고 있던 트럭 운전사가 나를 바닥 아래 비밀 칸막이에 숨겼는데 간신히 숨 쉴 수 있을 만큼 작은 공간이었어요. 경찰이 트럭을 검사하는 동안 3시간 동안 거기 있었어요. 그들의 손전등이 사방에서 빛나고 그들의 목소리가 점점 더 의심스러워졌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모든 것 후에, 강에서 살아남은 후에, 이 숨막히는 칸막이에서 발견돼서 불량품처럼 북한으로 돌려보내질 거야. 하지만 운전사는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경찰들에게 담배를 제공했고, 그 다음 돈을, 그 다음 더 많은 돈을, 그리고 결국 충분한 돈이 관련되면 항상 일어나는 일처럼 가게 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2시간 후에 칸막이를 열었을 때, 마침내 다시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 있었을 때, 쌓인 두려움으로 5분 동안 토했어요. 윈난성에 안전가옥이 있었는데, 거기서 다음 운송을 기다리며 이 주를 보냈어요. 거기 다른 3명의 북한 탈북자가 있었고, 모두 같은 걸 기다리고 있었어요. 내 나이의 여자로 교사였던 사람, 아마 22살의 젊은 남자로 군인이었던 사람, 그리고 17살보다 많지 않은 10대 소녀로. 왜 탈출했는지 말하지 않았지만 매일 밤 조용히 울었어요. 우리는 그 집에서 함께 앉았어요. 공통의 도피로만 연결된 4명의 낯선 사람들. 그리고 때때로 이야기했어요. 북한에서 그리운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건 아주 적었어요. 남한에서 찾기를 바라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건 아마 너무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가 남겨둔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했는데 그게 정말로 중요한 유일한 것이었어요. 교사는 남편과 2 아이를 남겼어요. 군인은 나이든 부모님을 남겼어요. 10대 소녀는 여동생을 남겼어요. 그리고 나는 아내와 딸을 남겼어요. 우리 각자는 그 무게를, 그 죄책감을, 우리의 자유가 다른 사람들의 고통으로 사졌다는 지식을 짊어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밤, 교사가 북한에서의 내일에 대해 물었어요. 말해줬어요. 당 주방, 연회, 낭비, 한 입 물린 딸기에 대해 모든 걸 말해줬어요. 그리고 끝났을 때 그녀는 오랫동안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말했어요. 이 모든 것에서 가장 슬픈 게 뭔지 알아요? 시스템이 나쁜 사람들에게 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당신은 좋았어요. 가족을 사랑했어요. 진짜 재능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스템은 그 모든 걸 가져다가 부패한 뭔가로 만들었어요. 당신을 공범으로 만들었어요. 당신이었던 것을 증오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탈출한 후에도 여전히 그 죄책감을 짊어지고 있어요. 시스템은 여전히 당신을 통제하고 있어요. 수천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도 그녀 말이 맞았어요. 물론 맞았죠. 시스템은 절대 당신을 정말로 놓아주지 않아요. 당신의 뇌에, 당신의 사고 패턴에, 당신 자신을 보는 방식에 박혀요. 나라에서 탈출하는 건 쉬운 부분이에요. 조건화에서 탈출하고, 죄책감에서 탈출하고, 당신이 반역자이고, 겁쟁이라고 말하는 머릿속 목소리에서 탈출하는 건, 그건 훨씬 더 오래 걸려요. 그건 어쩌면 완전히 끝나지 않을지도 몰라요. 마침내 두만강을 건넌 지 거의 3달 후, 태국에 도착했어요. 태국부터는 일이 더 쉬워졌어요. 태국은 북한 탈북자들에게 상대적으로 환영하는 정책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민 구금센터로 나를 데려갔는데 북한 신원을 증명한 후 망명을 신청할 수 있게 해줬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서류 작업과 기다림의 문제였고 마침내 2019년 4월에 서울행 비행기를 탔어요. 한 번도 비행한 적이 없었어요. 한 번도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이륙하면서 아래 구름을 보면서 문자 그대로 새로운 삶을 향해 날고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느꼈어요. 아무것도 환희를 느낄 거라고 생각했어요. 기쁨을 느낄 거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종류의 승리를 느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공허함만 느꼈어요. 왜냐하면 완전하지 않았거든요. 내 절반은 여전히 평양에 정의와 속미가 있는 그 아파트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 절반을 다시 가져올 수 있을지 몰랐어요. 서울에 착륙했을 때 바로 하나원으로 데려갔어요.
북한 탈북자들을 위한 정착센터, 거기서 석주를 보냈어요. 남한 사회가 어떻게 작동하는지에 대한 집중 수업에서 ATM 사용법, 스마트폰 사용법, 일자리 지원 방법, 대중교통 시스템 탐색 방법, 다르게 말하는 방법. 왜냐하면 북한 사투리는 즉시 당신을 탈북자로 표시하고 일부 사람들은 편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계속 가족에 대해 물었어요. 그들과 연락할 방법이 있나요? 그들이 괜찮은지 알 방법이 있나요? 그들을 데려오는 과정을 시작할 방법이 있나요? 답은 항상 같았어요. 복잡해요. 위험해요. 좀 더 기다려요. 먼저 정착하세요. 일자리를 구하세요. 돈을 모으세요. 그러고 나서 어쩌면 선택지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삶을 세우려고 노력했어요. 정부가 인천에 작은 아파트를 줬어요. 6개월 동안 월간 보조금을 줬어요. 식당 주방에서 일자리를 찾도록 도와줬어요. 왜냐하면 요리하는 게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아파트로 이사한 지 석 주 후, 그 식당 주방에서 일하기 시작한 지 석 주 후, 첫 완전한 휴일이 있었어요. 할 일이 없었어요. 볼 사람이 없었어요. 여기 가족도 없고, 아직 친구도 없고, 채울 빈 시간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걸으러 나갔어요. 그냥 인천 거리를 걸으면서 주위를 보고 정말로 여기 있다는 사실을, 정말로 자유롭다는 것을, 검문소나 신문이나 처벌에 대한 두려움 없이 정말로 원하는 곳, 어디든 갈 수 있다는 것을 흡수하려고 노력했어요. 그리고 걷는 동안 작은 식당을 봤어요. 동네 장소, 특별할 것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음식을 먹는 그런 곳, 그리고 내 안에 뭔가가 나를 거기로 끌어당겼어요. 들어갔어요. 장소는 반쯤 찼어요. 점심 먹는 직장인들, 구석의 노부부, 카운터에서 라면을 먹는 혼자 있는 남자. 모든 게 너무 믿을 수 없을 만큼 평범했어요. 앉았어요. 웨이트리스가 왔어요. 피곤한 미소를 가진 젊은 여자. 메뉴를 줬어요. 그리고 봤는데 선택지에 압도당했어요. 너무 많은 것들이 있었어요. 비빔밥, 불고기, 갈비, 냉면, 삼겹살, 짜장면, 선택지의 페이지, 다음 페이지. 그리고 나서 봤어요. 김치찌개, 가장 기본적인 요리. 북한에서 1000번 먹었던 요리. 하지만 재료가 신선하지 않았고, 충분하지 않았고, 진짜가 아니었기 때문에 절대 그래야 하는 만큼 좋지 않았던 김치찌개 주세요. 메뉴에서 가리키며 말했어요. 웨이트리스가 고개를 끄덕이고 갔어요. 그리고 거기 앉아서 기다리면서 손을 무릎에 놓았어요. 왜냐하면 그것들로 뭘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리고 나서 왔어요. 웨이터가 작은 단단한 소리와 함께 내 앞에 놓았어요. 김이 모락모락, 고춧가루로 밝은 빨강, 마늘과 신선한 파냄새가 내 코를 채웠어요. 국물에 떠다니는 돼지고기 덩어리들, 단단한 두부, 내가 알던 그 물기 많고 회색 두부가 아니라 살아 보이는 채소들, 진짜 발효 냄새가 나는 김치, 소금에 절인 썩은 배추가 아니라. 그리고 봤어요. 그냥 봤어요. 손을 움직일 수 없었어요. 숟가락을 들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모든 게 한 번에 나를 쳤거든요. 모든 것. 사람들이 굶어 죽는 동안 랍스터를 먹는 장군들을 섬긴 20년. 기절하는 진호. 한입 물린 딸기. 얼어붙은 강. 거의 숨 쉴 수 없었던 트럭 아래 칸막이. 문에서 용감해요라고 속삭이는 정의. 내가 겁쟁이처럼 몰래 나가는 동안 자고 있던 속미. 남겨둔 가족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윈난의 다른 탈북자들의 목소리. 숨어 지낸 3달. 끊임없는 두려움. 짓누르는 죄책감. 모든 것. 그리고 정말로 나를 무너뜨린 건, 정말로 통제력을 잃게 만든 건 찌개가 얼마나 좋아 보였는가가 아니었어요. 이게 평범한 식당 음식이라는 사실이었어요. 나만의 누구나 언제든지 주문할 수 있는 음식. 특별한 특권이나 당지위나 충성스러운 복문 연수가 필요 없는 음식. 그냥 존재하는 음식. 모두를 위해 이 김치찌개 한 그릇. 내가 당 엘리트 연회에서 대접했던 어떤 것보다 더 좋아 보이고 냄새나는 아마 7, 영원, 어쩌면 6달러 정도 했을 이 그릇. 이 그릇은 거짓말이었던 모든 것을 대표했어요. 내 나라에게 외부 세계는 가난하다고 말했어요. 자본가들은 쓰레기를 먹는 반면 우리만이 당의 현명한 지도 아래 진짜 음식에 접근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나는 그 거짓말을 영속화했어요. 나는 우리의 위대함을 증명하는 그 우월한 연회를 요리했어요. 나는 선전 기계의 일부였어요. 하지만 이 평범한 김치찌개 한 그릇, 이 평범한 식당에서
이 평범한 웨이트리스가 이 평범한 탈북자에게 제공한 이게 진실이었어요. 진실은 북한이 엘리트조차 나만의 평범한 노동자들보다 더 나쁘게 먹는 거짓말의 감옥이라는 거였어요. 진실은 그 거짓말을 영속화하는데 내 인생 20년을 낭비했다는 거였어요. 진실은 거짓말 대신 진실 속에서 살기로 마침내 결정했기 때문에 내 가족이 지금 당장 고통받고 있다는 거였어요. 내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테이블 밑에 놓고 통제하려고 했지만 할 수 없었어요. 떨림이 내 팔로, 가슴으로, 온몸으로 퍼졌어요. 그리고 나서 눈물이 시작됐어요. 부드러운 울음이 아니었어요. 수십 년 동안 묻혀있던 내 중심 어딘가에서 나온 깊고 격렬하고 통제할 수 없는 흐느낌이었어요. 그 식당에서 울었어요. 앞에 손대지 않은 찌개 그릇과 함께 다른 손님들이 걱정이나 불편함이나 둘 다로 보는 동안 정의와 속미를 위해 울었어요. 잃어버린 20년을 위해 울었어요. 진호와 윈난의 10대 소녀와 시스템에 의해 파괴된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해 울었어요. 나 자신을 위해, 박 요리사였던 사람을 위해, 내가 된 남자를 위해 울었어요. 그리고 이 김치찌개 한 그릇이 내 안에 근본적인 뭔가를 바꿨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울었어요. 더 이상 단순한 탈출이 아니었어요. 더 이상 단순한 생존이 아니었어요. 대면이었어요. 가능한 한 가장 구체적이고 내장적인 방식으로 정확히 내가 잃은 것을, 정확히 내 인민에게서 훔쳐진 것을, 거짓말이 얼마나 큰지를 직면해야 했어요. 결국 웨이트리스가 왔어요. 아무 말 없이 내 옆에 앉았어요. 그냥 거기 앉아 있었어요. 나를 모르는 이 낯선 사람, 내 이야기를 모르는, 하지만 어쨌든 뭔가를 이해하는 것 같은, 그리고 몇 분 후, 마침내 다시 숨 쉴 수 있었을 때, 눈물이 마침내 느려졌을 때,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찌개가 식고 있어요. 먹어야 해요. 음식은 항상 뜨거울 때 더 맛있어요. 그래서 먹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고 첫 입을 맛봤어요. 그리고 그건 믿을 수 없었어요. 미식 음식이어서가 아니에요. 기술적으로 완벽해서가 아니에요. 진짜였기 때문이에요. 정직했어요. 거짓말 없이 만들어진 음식, 선전 없이 제공된, 죄책감 없이 즐긴 모든 한 입이 get이었어요. 잘 발효된 김치의 깊은 맛, 돼지고기 국물의 풍부함, 채소의 신선함, 두부의 완벽한 질감, 모든 게 20년 동안 요리했던 어떤 것보다 더 나았어요. 내가 나쁜 요리사여서가 아니라 부패한 시스템에서 부패한 사람들을 위해 부패한 재료로 요리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찌개는 존중으로 만든 음식이었어요. 재료에 대한 존중, 식사하는 사람에 대한 존중, 다른 인간을 먹이는 행위 자체에 대한 존중, 음식이 항상 그래야 하고 북한에서는 거의 그렇지 않았던 것이었어요. 접시 전체를 끝냈어요. 모든 쌀알, 모든 국물 한 방울. 그리고 끝났을 때 거기 앉아서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육체적으로 가득 찬 느낌이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완전히 비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알았거든요. 이제 봤어요. 이제 내 손으로, 내 입으로, 내 몸으로 차이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모를 수 없었어요. 볼 수 없었어요. 무지나 부정으로 돌아갈 수 없었어요. 이 순간, 이 그릇, 이 경험이 나를 돌이킬 수 없이 바꿨어요. 계산서를 냈어요. 웨이트리스가 슬픈 작은 미소를 줬어요. 마치 드러내는 것보다 더 많이 이해하는 것처럼. 그리고 그 식당을 나갔어요. 방금 두 번째 국경을 넘었다는 느낌이 들면서 두만강보다 더 중요한 내가 누구였는지와 내가 되어야 하는 사람 사이의 국경. 그게 6년 전이에요. 그 김치찌개 한 그릇 이후 6년. 남한에서 새로운 삶을 세운 6년. 식당 주방에서 일하고 돈을 모으고 이 새로운 세상을 탐색하는 법을 배운 6년. 그리고 정의와 속미를 빼내기 위해 지칠 줄 모르고 일한 6년. 2년의 저축 후, 중개인들에게 쓴 수천 달러 후, 걱정하며 잠 못 이루는 끝없는 밤들 후, 마침내 그들을 빼냈어요. 중국을 통해서가 아니었어요. 그건 너무 위험했어요. 다른 루트를 통해서였어요. 아직 다른 사람들이 사용하기 때문에 자세히 말할 수 없는. 하지만 도착했어요. 2021년에 내가 탈출한 지 2년 후, 마침내 남한에 도착했어요. 그리고 인천공항에서 처음으로 그들을 봤을 때, 송미가 울면서 내게 달려왔을 때, 정의가 절대 놓지 않을 것처럼 나를 안았을 때,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는 나라에서 마침내 다시 함께였을 때, 모든 게 가치 있었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고통, 모든 두려움, 모든 위험, 하지만 진실은 그것보다 더 복잡해요.
왜냐하면 정의와 송미는 내 탈북 후 2년 동안 의심 아래 살아야 했거든요. 정기적인 신문의 2년, 이웃들이 그들을 피하는 2년, 일자리와 사회적 지위를 잃는 2년, 수용소로 보내질까봐 끊임없는 두려움 속에서 사는 2년, 그리고 비록 마침내 여기 있지만, 비록 마침내 안전하지만, 흉터는 남아있어요. 송미는 악몽이 있어요. 둘 다 버려졌다는 트라우마가 있어요. 비록 지적으로는 내가 왜 혼자 가야 했는지 이해하더라도. 그리고 나는 내 자신의 트라우마가 있어요. 죄책감의 트라우마. 내 자유가 그들에게 2년의 지옥을 대가로 했다는 걸 아는 트라우마. 절대 그 2년을 되찾을 수 없고 절대 그들에게 그 손상을 되돌릴 수 없는 트라우마. 하지만 계속 나아가요. 그게 당신이 하는 일이에요. 계속 나아가요. 왜냐하면 대안은 포기하는 거고 여기 오기 위해 겪은 모든 것 후에 포기는 선택지가 아니니까요. 이제 서울의 한 식당에서 요리사로 일해요. 화려한 일이 아니에요. 엘리트나 외국 귀빈들을 위해 요리하지 않아요. 평범한 사람들을 위해 요리해요. 직장인들, 가족들, 학생들, 관광객들, 그리고 준비하는 모든 요리를 북한에서 절대 줄 수 없었던 뭔가로 준비해요. 정직,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진짜예요. 적용하는 모든 기술은 음식을 더 좋게 만들기 위한 거예요. 감동시키거나 속이기 위한 게 아니라 내가 제공하는 모든 요리는 정직하게 번 자신의 돈으로 지불한 누군가에게 가요. 수백만의 고통으로 산 지위를 가진 누군가가 아니라 그리고 때때로 손님에게 간단한 김치찌개를 제공할 때 그들이 정말로 무엇을 먹고 있는지 이해하는지 궁금해요. 단순히 음식만이 아니에요. 자유, 존엄, 진실, 자유사회에서 정직한 음식 한 그릇이 대표하는 것들.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 그냥 생각할 거예요. 이거 맛있다. 또는 이거 너무 매워. 또는 밥이 더 필요해. 그리고 그게 괜찮아요. 그게 정확히 그래야 하는 방식이에요. 정상적인 사회에서 음식은 그냥 음식이에요. 선전이 아니에요. 통제가 아니에요. 억압의 도구가 아니에요. 그냥 음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그 간단한 정상성이 가장 혁명적인 거예요. 때때로 나를 울게 만든 찌개를 먹었던 그 첫 식당으로 돌아가요. 음식이 뛰어나서 거기 가는 게 아니에요. 비록 좋지만 그 순간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 가요. 그렇게 내장적인 방식으로 진실과 대면하는 게 어떤 느낌이었는지 기억해야 해요. 이 모든 게 왜 중요했는지 기억해야 해요. 그리고 갈 때마다 같은 걸 주문해요. 김치찌개. 그리고 매번 웨이트리스가 내 앞에 놓을 때 먹기 전에 잠시 시간을 가져요. 정말로 무엇을 보고 있는지 감사하는 순간만 그냥 국 한 그릇이 아니에요. 증거예요. 탈출했다는 증거. 살아남았다는 증거. 전체 시스템이 거짓말 위에 세워졌어도 진실이 존재한다는 증거. 가치 있었다는 상기예요. 잃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가족이 겪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지고 있는 모든 흉터에도 불구하고 거짓말 대신 진실 속에서 사는 게 가치 있었어요. 왜냐하면 결국 그게 그 김치찌개 한 그릇이 나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현실이 아무리 직면하기 고통스러워도 항상 가장 편안한 거짓말보다 낫다는 것. 자유는 단순히 강이나 국경을 넘는 것에 관한 게 아니라는 것. 부정에서 인정으로 건너가는 것에 관한 거예요. 공범에서 책임으로, 생존에서 삶으로, 그리고 때때로 우리 삶에 가장 변화시키는 순간들은 가장 간단한 것들에서 온다는 것. 큰 사건이나 극적인 결정에서가 아니라 국 한 그릇에서, 정직한 식당의 정직한 국 한 그릇, 불완전하지만 근본적으로 정직한 사회에서. 그게 진실의 힘이에요. 김치찌개 한 그릇에 담길 수 있어요. 그리고 모든 걸 바꿀 수 있어요.